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의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법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부동산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례에 따라 달라서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토지의 정착물 등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앞 과정에서 보신 것과 같이 주택, 아파트, 상가 등과 같은 건물도 토지와 별개로 매매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 외에 대표적인 토지의 정착물로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의 과실, 농작물을 들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다룰 토지라는 부동산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과 같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으로 그 동일성도 확인해야겠죠. 만약 계약을 하는 상대방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인 경우라면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적도를 지참하여서 현장에 가서 현황과 지세, 지형, 도로의 폭, 포장 유무,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제한 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처분 제한 등기, 예고 등기 등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표시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을 하여서 계약서 최상단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란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토지가 소지하는 시, 구, 읍, 면, 동과 그 지번을 기재하는데 등기부 등본의 소재 지번란에 기재된 것을 보고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기재하는데요.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 제일 앞면을 보면 표제부에 지목란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지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면적란에는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시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이고 지목은 대, 면적은 2045평방미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음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하는데요.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말하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라면 계약의 상대방인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1조 매매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대금과 그 지급 날짜를 기재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대금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도금은 꼭 기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어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1회 이상의 중도금 지급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된 계약서에서는 매매 대금이 3억 원인데요. 계약금으로 3천만 원, 중도금으로 1억 2천만 원, 잔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매매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에 대해서도 담보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 제2조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6천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6천만 원을 1차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제3조를 보면 오래전부터 이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있으며 매매 당사자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해서도 인수하기로 약정을 하여서 이것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건물과는 다르게 토지는 실제로 측량한 면적과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매매 대금에서 정산할 것인지를 선택해서 각 해당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건물 매매와 토지 매매에서 서로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에 대해서인데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와 기타 부동산 종합 포털 등에 잘 나와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로 정한 날짜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에 대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에서와 같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있을 때 이것을 인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하자와 부담에 대해서도 약정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을 넘겨준 후 부동산의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4조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민법 규정에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특약 기간란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농지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 부동산에 관해 이행강제금, 과태료, 원상복구 명령 등과 같은 행정벌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벌이 매수인에게 부과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규정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기 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이어서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약정합니다. 제1항에서는 당사자는 중도금을 주고받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만일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계약의 일반 원칙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금을 준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를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보면 중도금을 준 후나 만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을 준 후에는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2배를 줄 테니 매매 계약을 해지하자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한 후 그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고 있는데요. 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의 원칙적인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른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상대방에게 본래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 흔히 이것을 최고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고 보통은 그 방법으로 내용 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손해배상액을 처음부터 예정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의 확인 사항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한대로 표시를 하고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회사의 법인 인감 도장을 날인하는 것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정에서 확인한 것처럼 계약서의 기본적인 골격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지 매매의 경우 실제 측량한 결과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과 같이 그 계약에서 특히 다루어야 될 내용만 추가해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입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쌍방의 합의하에 작성해 놓았는데 일방이 안 지키는 경우이지요. 이미 앞서 보신 계약서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서 몇 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중 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데요. 여기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를 중도금 지급 또는 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 즉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계약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여서 불이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 후에 계약 내용을 불이행하여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계약의 잔금 일자에 잔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맞추어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해버린 경우라든가 또는 매도인이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의 불이행자를 상대로 해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상하여 앞의 계약서의 계약 해제 조항란에는 이런 경우 이행을 촉구한 다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는 최고장이나 기타 통지서 등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지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이어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소송이 종결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분쟁이 종결됩니다. 네, 이상과 같이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상 그 부동산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재산일 경우가 많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고 대개는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또는 중개인에게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둘러싼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계약의 당사자가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종종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에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없지 않은데요. 특히 토지에는 각종 공법상의 제한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